안녕하십니까. DB증권에서 중국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김선영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시장을 들썩거리게 만든 트럼프의 관세, 그 중에서도 대중관세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헤쳐나갈지, 향후 전략과 그 방향성, 그리고 중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 5월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이 처음 취임하고 나서 대중관세를 10%부터 시작을 했어요. 10% 대중관세를 매기고 그 뒤로 이제 유예를 시키고 그 다음에 10% 받고 10%더 언급을 하고 그게 쭉쭉쭉쭉 언급이 되다가 중국에서도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등 이런 조치들이 계속적으로 핑퐁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125%, 145% 정말 끝도 없이 수치가 올라가고 있어서 숫자 자체만으로 보기에는 좀 무의미한 시점으로 다가섰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 500%까지도 용인하겠다라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양국의 자존심 대결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관세 하나만으로 놓고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흑자국이기 때문에 조금 지는 게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 국채를 매각한다든지 아니면은 위안화 환율을 약세로 전환시킨다든지 아니면 희토류를 수출을 금지시킨다든지 이러한 관세 이외의 조치들로 이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관세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중국 기업들의 투자를 막는다든지 아니면 기업들의 리스트를 블랙리스트를 언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국들, 우방국들한테 대중관세에 동참해라라고 하면서 뭔가 대중 압박을 서로 시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역 분쟁으로 시작을 했지만 자원 전쟁, 환율 전쟁, 화폐 전쟁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이거를 투키디데스 함정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저는 30년간의 싸움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되게 크게 이슈가 됐지만 점차적으로 영향력이 상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한 지 3달 남짓밖에 안 됐는데 결국 제 체감상으로는 한 3년 이상 된 것 같거든요. 결국 이제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겨나지 않을까, 지금은 그 과정 중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중국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응하는 방향이 어떤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중국 증시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조금 더 논의해볼까 하는데요. 시진핑 입장에서는 좀 급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내 편이다 할 수 있는 게 트럼프는 임기가 있는 사람, 시진핑은 임기가 없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이거는 우스갯소리지만 결국은 이 시작을 빌미 삼아서 뭔가 글로벌 구원투수로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민은행뿐만 아니라 발개위, 상무부 모든 부서에서 이제 방향을 논의하고요.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의 카드들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가장 관세로 타격을 크게 입은 사람들이 중국의 수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들을 지원해주고 보조하는 게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로는 미국 이외에 대체 국가를 찾는 우방국을 확대하는 게 두 번째일 거고, 세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수출보다는 이제 다른 성장 동력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내수를 진작시키는 게 세 번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살펴볼까요? 수출 기업들 지원이죠. 수출 기업들이 아무래도 수출 환급금에 대해서 조금 더 인상을 시켜서 더 많이 받게 한다든지 다른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환율 약세를 용인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방어를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유동성 지원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가 나타날 텐데, 지금 보시는 환율 그래프를 잠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율 그래프는 제가 좀 장기 시계열로 그려놨고요. 2018년 수치부터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트럼프 1기 때고요. 트럼프의 관세가 부과되기 바로 직전 환율이 6.34위안퍼 달러입니다. 여기서부터 1기 끝에는 7.2까지 결국 15% 약세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1기 때 지금은 125%, 145% 관세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15% 추가 관세가 된 부분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겠지만 트럼프 1기 때의 추가 관세는 15%였고 그게 고스란히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환율에 반영이 되면서 수출 기업들이 손해보는 거를 상쇄시켜줬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관세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환율을 약세로 열어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율이 약세가 될 경우에는 내가 갖고 있는 위안화 가치가 급격하게 절하될 경우에는 계속 빠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계단형 약세로 보고 있는데요. 올해 2월에 중국 인민은행에서는 갑작스럽게 환율을 7.5 수준으로 안정화시킬 거다라고 아예 수치를 불러줍니다. 7.5 수준이 목표치는 아니고요.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불러줬어요. 원래 제가 아는 인민은행은 7.1이 깨지고 2가 깨지고 3이 깨지고 4가 깨질 경우에 갑작스럽게 환을 안정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한 7.5 수준인가 봐 라고 후행적으로 해석하고 대응했었는데 지금은 선제적으로 7.1이었을 때 먼저 어느 정도 마지노선을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20년간 중국을 봐온 입장에서는 중국이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중국이 왜 이렇게 선제적으로 7.5라는 수준을 불러줬는지를 해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런 관세 전쟁이 서로 양보 없이 타협점 없이 강대강으로 붙는 거를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큰 약세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용인할 수 있어 라는 거를 보여줬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환율이 약세로 가면 수입 물가가 너무 불편해집니다.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입장에서 물가가 오르는 건 최대 치명타로 볼 수가 있겠는데 중국의 한 CPI 마이너스 0.1 나왔고요. PPI 마이너스 2.5% 나왔습니다. 결국은 현재 중국은 물가가 걱정해야 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동안에 중국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거는 수입이 안 됐을 경우 자급을 못하는 산업이었습니다. 중국이 자급할 수 있는 산업은 철강도 될 수 있겠고 석탄도 될 수 있겠고 석탄도 수입은 하고 있지만 자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학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는데 그 중에 가장 안 됐던 게 농산물이었어요. 그래서 미국한테 농산물을 수입을 해왔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4년 전, 5년 전에 시진핑이 국가 주석이 야, 이제부터는 먹방을 금지하자. 아니면 밥을 남기지 말아야 된다. 아니면 10명이 가면 식당에 가면 N-1개만 시켜야 된다. 9개만 시켜라. 정말 이 세세한 것까지 국가 주석이 나서서 강하게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는 식품을 생산을 많이 하는데 버려지는 게 너무 많다. 그리고 질적으로 퀄리티가 높지 않기 때문에 식품 낭비를 하지 말고 이거를 자급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이쪽에 힘을 쏟자 라고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얼마 전부터 재작년부터는 재작년, 작년 이렇게 2년 동안은 갑작스럽게 식품 자립국이 됐다. 종자도 개혁했다. 이런 얘기들이 언급이 됐거든요. 결국은 이제 식품까지도 자립국이 됐다. 그러면 위안화 환율을 약세로 가져갔을 때 식품 물가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다. 우리가 자립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여줬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어느 날 갑자기 말하라고 협약처럼 협약을 하게 된다면 관세를 좀 낮춰줄 테니까 초장기 국채를 너희가 사주던지 아니면은 이렇게 환을 좀 강세로 가져가는 게 어떻겠니? 라고 미국이 제안했을 경우에 협상 가능할 수 있도록 미리 카드를 열어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정 부분 약세를 용인하되 이게 급격하게 가진 않고 안정화시켜서 갈 거다. 그리고 저는 중장기적인 뷰는 강세로 보고 있거든요. 다시 강세로 갈 거다. 그래서 올해만 놓고 봤을 때는 약세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에 대해서는 올해 전망, 중장기 전망까지 같이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수출 기업들을 보조해주는 것 이외에 또 미국 이외의 국가를 찾는 게 이제 대부분이겠죠. 지금 보시는 도표가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여기에 검정색 숫자들은 중국이 수출했을 때 수출 비중이에요.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 유럽으로의 수출 비중, 아프리카로의 비중들이 쭉 있고요. 밑에 빨간색 수치 보시면 이거는 증가율입니다. 이 데이터는 4월 중순에 발표한 3월 데이터까지 들어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미국 수출 비중은 검정 색깔 수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다른 나라, 인도, 아세안, 유럽, 아프리카 이런 쪽 수출 비중은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게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빨간색만 봤을 때는 점점 늘려가는 국가에 대해서 수출 증가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씀을 해드리고 싶냐면 3월 수출이 중국 수출이 되게 서프라이즈로 나왔어요. 너무 잘 나왔어요. 그런데 일부는 밀어내기 수출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다.
다른 데로 지금 수출을 대체하는 국가를 찾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진핑이 4월 21일부터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동남아시아 3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직접 순방한 거는 이례적인 일이고요. 이렇게 우방국들을 챙기면서 주변국들한테 수출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중국이 갖고 있는 카드 세 번째는요. 이제 중국은 내수로 전환하려고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이구환신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구환신은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되팔고 새로 살 경우에 보조금을 줄게, 이 단어 뜻이 이구환신입니다. 이구환신이라는 이 정책에 지금 포함되는 섹터가요, 대상이요, 부동산, 집도 이구환신하고 있고요, 자동차, 가전, 가구 엄청 많습니다. 지금 중국이 소비 부양을 하고 있는 데가 뭐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통신기기, 와치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찬밥 더운 밥 가리지 않고 영혼까지 끌어서 부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데이터는 잘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갑작스럽게 생긴 게 아니라 휴대폰이나 통신기기나 와치를 제외하고는 작년, 재작년에도 있었던 항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꿀 사람은 다 바꿨기 때문에 또 앞으로 나와야 될 건 뭐냐면 조금 더 그 품목을 확대시켜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이런 것만 됐다가 그 뒤로는 갑자기 정수기가 되게 한다든지 식기세척기가 되게 한다든지 8개 품목에서 4개가 더해졌는데, 중국에서 GDP가 제일 높은 동네가 광동성이거든요. 그런데 광동성에서는 지금 54개 품목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중국에서는 이렇게 품목을 늘려주고, 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가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에너지 등급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사이에 원래는 작년까지는 1등급에서 3등급을 신차로 바꿨을 경우에만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게 언급이 됐다면, 올해는 4등급도 포함이 됐습니다. 비중을 따지면 이제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아주 오래된 차는 전체 시장에서 다니는 차가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4등급이 한 28% 되고 5등급, 6등급이 30% 이상 된다라고 보시면, 각각 30% 이상 된다라고 보시면 지금은 새로 바꿀 수 있는 수요는 남아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품목 수를 애드업 시킨다든지, 아니면 원래 구매 보조금을 뭐 10% 줬던 거를 20% 주겠다라고 그 금액을 상향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겠고, 제가 이 도표 보시면 궁서체로 썼습니다. 되게 진지하죠. 중국이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정책이고요. 또 다른 거는 경공업이나 의약품, 식품, 그리고 의류까지도 이제는 이거를 확장시켜 나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비스, 이거는 이제 무역 분쟁하고도 연동시켜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 입장은 이렇습니다. 왜 각 나라의 무역을 상품 무역으로만 보니 서비스 무역도 봐야 되고, 그 나라에 수출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해외에서 직접 팔고 있는 기업들의 현지 매출도 봐야 되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상품 무역만 봤을 때는 중국이 흑자 국가인데, 서비스 무역하고 또 현지 매출, 예를 들어 테슬라나 애플이 중국에서 어느 정도 판매를 하고 있는지까지도 포함을 시키면은 다 썸으로 해보면 비슷한 상황이다. 오히려 서비스는 우리가 엄청난 적자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에서는 미중 관계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미국에 여행 가는 걸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자제해라, 아니면 유학을 가는 것도 좀 자제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일정 부분 권고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해드리고 싶냐면, 이번 이 서비스 무역은 하나의 타협점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의 압박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걸 미리 상징적으로 언급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중국 증시는 어떻게 될까 이제 봐야 됩니다. 연초에 딥시크가 쏘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홍콩 증시가 연초 대비 한 30% 오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선방했었는데요. 지금은 트럼프의 관세 이슈로 상승폭을 다 반납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표를 보시면 중국은 개인 투자 비중이 엄청 높습니다. 특히 홍콩 증시 안에는 중국 본토의 개인 투자 비중이 46%까지 내딛게 됐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등한 시장, 개인들이 주식시장 점유율을 높게 차지하고 있는 시장으로서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뭐 지금 당장 중국에 들어가야 된다, 이제 중국 바로 들어가자라고 하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상승 재료가 좀 부재하고요. 사실상 관세 이슈가 완전 끝나더라도 딥시크 하나만으로, 그동안에 얘기했던 거 하나만으로, 물론 이 이슈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관세 이슈를 완전 상쇄시키기에는 재평가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5월 들어서는 중국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괜찮아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유는 관세 이슈가 완전 사라진다기보다는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입에 따라서 전 세계 시장이 동요했었는데 그 영향력이 조금 사라져서 중국에 미치는 타격감이 좀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지난번 대비해서는 완화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은 145% 관세까지 언급되어 있는 마당에 뭔가 더 나온다고 200%, 300%까지 나온다고 해서 이게 미치는 영향력은 좀 줄어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은 정치국 회의가 끝나고 그 뒤로 노동절 연휴가 있습니다. 원래는 5월 1일만 쉬었었는데 5월 2일까지 늘렸습니다. 이번에는 좀 장기 연휴로, 그다음에 여행 수요도 많아지고 최근 들어서 면세점이나 쇼핑이나 여러 가지 소비 수요가 많아지고요. 이를 대비해서 중국에서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정책들이 출현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막 중국을 담자는 아니고요. 조금씩 담아가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 얘기가 강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테크주로 관심이 쏠리지는 못할 거다라고 봅니다. 다만 테크주는 중국은 실적보다는 수급이 우선하고요. 수급보다는 정책이 우선한데 실적, 수급, 정책이 다 한 방향으로 나오는 거는 테크입니다. 그리고 테크는 빅테크주도 있고 AI도 있고 여기에 지금은 자율주행 자동차도 포함이 됐고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도 포함되어 있고 중국의 민영기업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연초에 민영기업 좌담회 열어서 이제 민영기업아 니네가 중국을 이끌어 나가야 돼 라는 명분을 주었거든요. 거기에 오랜만에 6년 만에 마윈이 시진핑하고 같은 자리에 있는 것도 포착이 됐고요. 그래서 민영기업을 지원하고 테크기업을 지원하는 거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중국의 개인 투자 비중이 테크주의 홍콩 주식에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 정책이 나오더라도 테크주도 같이 관심이 양분될 거다. 한쪽으로만 쏠리는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지금 보시는 도표를 보시면 해외 매출, 산업별로 해외 매출 비중들이 쭉 나옵니다. 이거는 앞부분은 관세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요. 뒷부분으로 보시면요. 여기에는 부동산, 금융, 철강, 음식료가 있습니다. 관세 영향을 덜 받는 거, 거기에 경기 부양을 했을 때, 대출을 많이 해줬을 때 뭔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금융주다라고 본다면 방금 말씀드린 소비주, 테크주, 금융주로 이렇게 시선이 분산될 거다라고 봅니다. 증시 레벨은 3월, 4월 요번보다는 조금 다시 올라가긴 할 건데 이거를 급등한다기보다는 섹터를 세 가지로 분산돼서 이제 투자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중국은 이제 노동절 연휴를 시작으로 그 다음에 단오절이 5월 말에는 있고요. 6월 달에는 6.18 쇼핑 축제까지 소비의 기간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소비 관련주 중점적으로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